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더. 네, 청년 정치인들과 거침없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사이다 톡. 네 분 먼저 각자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의 저평가 우량주 성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라는 표현은 네, 네, 저희는 우량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주 사고 싶네요.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야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런 중에 가수 김유나 씨가 SNS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지지와 비판 댓글이 지금 무더기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또 우리 정부의 대처 어떻게 보시는지 키워드로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면 이거 가지고 의견 나눠볼게요. 뭐 한 줄 평 정도로 짧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고 또 수산업계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쓰신 분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평가 우량주라고 얘기하신 성치훈 부의장님부터. 예, 저는 리얼 제로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0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지금 뭐 안전하다고 해도 뭐 지금 오늘 계속해서 뭐 매일 발표되고 있는 지금 도쿄전력에서 발표하는 일본 앞바다의 그 삼중수소 수치가 안전하다고 해도 이 안전한 수치가 이 우리나라 국민들 혹은 전 세계 국민 그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0%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0%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0%라고 확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학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 사실 이 대자연의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여전히 인류는 이 대자연의 진리에 대해서 야금야금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천재 과학자들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신을 차서 얘기할 때도 100%에 가깝다, 네. 뭐 0%에 가깝다, 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당대 천재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행정가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적 피해는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과학적으로 뭐 물론 저도 제 마음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100% 영향이 없길 바래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것이 100% 가깝다 정도로 얘기하지 무조건 뭐 우리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방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이렇게 확신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지금 정부에 말하고 싶은 건 정부에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슨 과학적 검증을 더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서울대 무슨 교수가 나와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증 좀 해달라.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원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반대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으면 뭔가 얘기해줬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정부의 대응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또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최악의 결정이다. 결국에는 정치 실패다. 전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나온 입장입니다.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뭐 예. 건강권이나 환경에 대한 것 아니면 식탁 안전에 대한 것이 뭐 여야가 먹는 반찬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러니까 도덕의 영역도 있는 것이고 뭐 민폐의 영역도 있는 건데 사실 일본이 지금 오염이 된 물질을 바다에다가 내다 버린다는 것까지는 아무도 부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이웃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런 이익을 얻는 것이 없는데 그냥 일본이 하고 있는 민폐짓에 대해서 오히려 괜찮다. 내지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영상을 찍어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오염수 네. 방류에 대해서. 저는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치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외교 문제였죠. 근데 외교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은 주권을 행사해서 민폐짓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인접국가인 우리도 외교 주권을 행사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막는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사실 그 정치의 실패 면에서는 국민에 대한 설득 부재.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 선전선동 당한 거야. 왜 그렇게 불안해? 왜 어민들을 불안함을 조성시켜가지고 왜 경기를 망치냐 이런 네. 식으로 나무라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인사들 내지는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과거 2년 전에는 본인들의 입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거세게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말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사실상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서 아무 설명 안 하면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좀 매우 이거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여야를 아울러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네, 저는 이제 유명무실이라고 썼는데 아마 김유나 뮤지션께서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좌파로 아마 프레이밍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대한민국 사회의 논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확하게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지금 여야가 취하고 있는 태도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렇게 프레이밍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용기 있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자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유명무실이라고 적은 이유는 정부가 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미가 있나 지금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가 이런 예. 거예요. 근데 일본도 지난 95년도인가요? 러시아가 방사능 폐기물 버리려고 했을 때 당시에 가서 막 들어 누웠잖아요. 반대했죠. 네, 들어 눕고 막 그랬는데 그때 900톤 버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136만 톤이라는 건데 하루에 거의 계속 늘어가니까 이거 136만 톤에서 끝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네. 30년에서 끝날 일도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추후에 지금 미국과 캐나다도 해산물 수입하고 있고 유럽도 수입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거 굉장히 앞으로 일본 수산물도 결국 수입하기 위한 어떤 이 전초 단계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물은 안전한데 물고기는 위험하다. 이 논리가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산물 수입 금지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유명무실. 네. 네,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숫자를 적어주셨어요. 3이라고 했습니다. 네. 방사능 수치인데 마이크로시버트라고 해서 자연 방사능 수치가 0.1에서 0.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그 어제 수산시장에서 생선의 방사능 수치를 쟀더니 이제 0.3이 나와서 네. 이제 0.3이라는 걸 갖고 왔고요. 물론 오염수 방류가 원칙적으로 안 됐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 표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가 이제 주권 사항이고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일본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 아마 국민의 여론의 어떤 비율이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네 분 패널분이랑 진행자분들께서 잘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나라가 그 해양 환경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해오고 있었어요. 예. 수치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94년도 아까 조금 전에 이동학 전 최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이제 방류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동해와 서해 남해에 이제 60개 포인트를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뭐 해양 심충수, 연안수, 표충수 찍어가지고 네. 그 60개 포인트에서 그 각 바다의 깊이별로 해서 잡히는 생선들에 따라서 뭐 민어, 꼴뚜기, 뭐 고등어 굉장히 많은 어종에 대해서 방사능 수치를 94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1년도에 그 후쿠시마가 사태가 있었을 때 지금은 오염수 이제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 처리수가 이제 방류가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노심용융이 있으면서 사실 방사능 물질 지금보다도 100배 이상의 정말 터져 나왔을 때 그게 터져 나왔었는데 2011년도 그러니까 모델링에 따르면 지금은 아마 10년 뒤인 지금쯤 이제 우리나라 해역에 왔다라고 이제 보는데 예.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방사능 수치는 94년도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대한 그 보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약간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정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정보조차도 아마 여기 계신 네 분들도 잘 모르실 텐데 이런 것을 좀 공개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보고 어떤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정보가 좀 공유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나 당시에 뭐 성일종 의원이나 뭐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조태용 안보실장, 박진 장관, 뭐 김기현 대표까지 뭐 내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분들이 저는 외교적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못 막는 것도 국민들이 알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불과 2년 전에 설명을 했던 것과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거면은 국민한테 나와서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정치인이라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입국 닫고 오히려 반대 여론에 대해서 오히려 선전선동 괴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이건 너무 나간 행동이다라고 보고 과거 10년 전에 물질이 나왔죠. 나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을 때는 불가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당연히 터졌기 때문에 새어 나오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자정작용이나 바다에 우리가 뭐 자연환경에 우리가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을 가다 놓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돈만 쓰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나 이웃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처들을 할 수 있고 수산업자들도 방류 안 하면 이렇게 수산물에 대한 경기 위축의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초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또 윽박지르니까는 이건 상당히 좀 문제 해결 대처법이 너무 좀 잘못됐다. 저도 생각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외교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그거 당연히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와 자세가 이것을 대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실제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프로세스를 만들면 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도쿄전력도 이게 투명하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면 자기네들이 연구한 자료를 믿어라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연구 과정에 우리나라 참여시켜야죠. 그거 정도라도 정부가 제대로 좀 따내와야 된다. 그것도 못하면 뭐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김용태 전 최고 신인규 변호사님 쪽으로 조금 더 붙어달라고 제작진이 요청을 하셨네요. 왜 같은 여당이신데 의견이 다르신 만큼 자리도 떨어졌던 건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게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독립군 5인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흉상이 있는 건 옳지 않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육사뿐만이 아니고 국방부에 있는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 청년 정치인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역사까지도 이념 잣대를 들이대는 거냐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요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사실 홍범도 장군만 우리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요. 이번에 흉상 이전에 대표적인 분이시니까 이분이 항일운동 열심히 해서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고요.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분에 대해서 건국훈장까지 이미 수여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분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공산주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역사의 시대적인 맥락에서 매우 안 맞는 저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좌우 대립이기 이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경력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도대체 보수해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논리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 역사에 대해서 당연히 명함이 있습니다. 모든 인물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가가 할 일은 오히려 그 명함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건 있는 거대로 없는 건 없는 거대로 우리가 존중하면 될 일인데 마치 정권을 잡으면은 그 역사를 독점해 버리거든요. 그 상대방의 역사를 다 뿌리채 뽑아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역사가 정쟁화되고 저는 현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이동학 최고위원 다 계시지만 다 좋아하는 사람 반이고 싫어하는 사람 반이에요. 현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반반 갈리는 마당에 어떻게 이미 한 세대를 지났고 과거의 역사 속 인물로 들어가신 분들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찬반 논쟁으로 갈 수 있겠느냐. 네. 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정쟁하려는 시도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좀 이런 움직임들은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전 정부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나오신 말씀 같기도 했는데요. 저는 정부가 지금 헛간데 너무 힘을 쓰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가?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만들고 싶은 세상,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으면 예. 그 미래 이슈를 주도적으로 논쟁하고 그 논쟁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어떤 의견들을 관철시켜내고 그게 이제 실력으로 드러나야 다음번에 또 투표도 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 지금 100년 전의 논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민식 장관 이 취임할 때쯤 백선엽 장관에 대한 재해석을 내놓더라고요. 네.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은 만주에서 우리가 항일운동 하던 독립군들 때려잡던 부대잖아요. 근데 네. 그 부대에 복무했다는 게 역사적 사실로 팩트로 기록되어 있는데 간도 특설대 자체가 독립군을 때려잡은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있었던 사실도 약간 덮으려고 하고 네. 지금 오히려 이런 흉상 철거하고 지금 백선엽 장군 동상 거기다 또 나온다는 그런 말도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오히려 역사를 형용화시켜버리고 어떤 역사를 소유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이 정부가 얻는 건 뭐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이럽니까, 추진하는 도대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념 대결이죠. 이념 대결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큰 외교적 사안에서도 그렇고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이 친일에 관한 것들은 죄다 이제 지우고 그다음 오로지 공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북한과 이념 대결을 통해서 사실상 이번에 총선 때 저는 북풍몰이 할 거라고 봐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아주 이상한 방식이거든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방식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전 이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유해 봉환했을 때 그때 이제 뉴라이트 세력에서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홍범도 장군이 이 소련 공산당에 1927년에 가입한 것도 팩트죠. 그리고 사회주의자였던 것도 팩트입니다.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분의 이제 그 뭐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건 부정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조차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이분이 이 그 봉오동 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예. 그 홍문호 장군이. 근데 봉오동 전투가 그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보다 사실 되게 소규모의 전투였다라는 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들을 하거든요. 뉴라이트 세력이. 그러니까 흠집 잡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홍문호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 그리고 사회주의자였던 이력과 연관시켜서 이분의 뭔가 이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고 있는 건데 그럼 왜 대체 왜 이 사람들을 이 저희가 뭐냐 이 5명 그러니까 저는 뭐 이념 논쟁으로 간다고 보는데 이념 논쟁으로 가기 위한 설정도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5명의 흉상 철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뭐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외에 네. 뭐 지청천 장군 그리고 뭐 이범석 장군 이런 분들은 대표적인 우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 우익 청년단을 뭐 우익과 관련된 청년 단체를 창설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뭔가 맞지 않아요. 원칙이 그러니까, 없어 보인다. 네, 원칙도 없고 그럼 뭐냐 지금 이회영 선생님만 남겨놓고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을 때 일본을 향해 항일운동을 하면서 총뿌리를 겨눴던 것 말고는 공통점이 사실상 없어요. 이분들 이념도 다 다르고 뭔가 활동 영역도 달랐고 네. 이회영 선생님 대신에 그 당시 뭐 지금 추정액으로 뭐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돈을 독립운동을 위해 기부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분은 뭔가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돈으로 했을 뿐이지 뭔가 총불을 겨눈 분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차이 그분만 남겨놓고 뭔가 일본이 불편해하는 이런 항일 운동을 한 사람들을 지금 지워가는 작업이 아닌가 이게 매우 뭐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 지금 보니까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쓸데없는 데서 힘 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그 순직 장병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응해서 전투력 향상이라든지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국방부가 온 국민을 지금 이념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네. 다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관료 사회의 어떤 충성 경쟁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그 창조 경제를 대통령께서 당시에 말씀하셨더니 온 부처의 공문에 창조 경제가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유행어였죠. 같아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폐청산을 이야기했더니 온 부처가 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과할 정도로 정말 다 끄집어내가지고 적폐청산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근에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육사 내에서도 아무래도 이 군인들 특히 이런 분들 관료분들이 대통령 정권에 잘 보이려고 이러한 일들을 꾸몄던 것 아닌가. 저는 참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러면 그 중심을 잡은 대통령실이 바로잡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러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실 발일 것이다라는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대통령실에 거부해서 혹은 대통령실의 어떤 이 눈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우리 저 보훈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뭐 그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차관 정치 대통령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육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혹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윤석열 그립감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가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든 아니면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10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시 겪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1896년인가요? 그때 아관파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러시아 이 공간으로 피신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 당시에 친일 군대가 이 일본 군대가 와 있었고 친일파들로 정부가 다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된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광고 듣고 다시 할까요? 네, 저희 라디오 버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유튜브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이다 톡 유튜브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시다가 딱 여기 연결에 걸려버렸는데 말씀해 주신 거 마저 당시의 들어볼게요. 고종이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 지켜줄게 이러면서 사실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친러파가 있었고 이 일본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결국 붙다가 우리가 너무나 일본의 힘이 세지니까 고종이 그냥 아간파천 그냥 러시아의 공간으로 피신했던 거 1년 동안. 그러면서 일본이 약간 약화됐었죠. 그런데 다시 러시아의 힘이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자력을 갖지 못하고 외세의 힘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엔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반도에서 전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한쪽에 혹은 이 역사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기를 바로 세운다. 그 정기가 저는 친일파의 정기 같아요. 지금 느낌 보면. 그래서 연결이 실제 독립군, 우리의 어떤 자주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기리고 오히려 이 지금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이 바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쪽으로 뭔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배신하고 옆에 이상한 편을 들었고 그런 쪽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 인식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꼭 해야 될 게 있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너무 그 후보 시절의 약속을 완전히 어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참모디에 숨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참모디에 숨은 예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무조정실에 있는 국무제 1차장이 얘기하고 국무총리가 하고 끝냈고요. 잼버리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다음에 뭐 오염수에 대해서도 없고 잼버리 없고 뭐 역사 논쟁에 대해서도 지금 국방부가 할 일이다 하면서 또 피해버리는데 전 하물며 그 국방부에서 이번에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그 박정훈 대령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그 12년 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수사 외압 폭로했던 그것과 완전히 데자뷰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양평고속도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통령의 배우자 그 일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안에 침묵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후보 시절 약속을 어기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국정 운영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처음에 용산 이전할 때 도어 스태핑 하면서 매일매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시에는 과도한 TMI 정도로 정보를 다 국민들한테 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MBC 기자랑 충돌한 다음에 아예 그냥 도어 스태핑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도 아예 안 밝혀버리면서 숨어버리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답지 못하다. 그리고 후보 시절 했던 약속과는 너무 정반대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 표를 줬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본인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해야 될 것이고 그 설명할 의무가 있다. 네.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흉상 철거의 뒤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흉상을 설치할 때 과정을 보면 이런 철거할 때 과정도 알 수 있거든요. 예. 설치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은 육사 안에도 이 역사적 검증을 하는 뭐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양한 검증을 해서 그 당시 보훈처, 지금 보훈부장 보훈처에도 그 보고를 하고 국방부에도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예.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는 지금 뭐 정율성 그 문제가 불켜지면서 좀 나온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추진해도 보훈처는 본인들의 입장을 갖고 평가를 하는 집단임이 밝혀졌거든요. 예. 그 당시에 보훈처도 통과를 시킨 사안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철거할 때도 분명히 보훈부, 국방부 다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은 육군사관학교 교장인데 네.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이 권영호 중장인데 권영호 중장이 윤석열 정부 취임하자마자 2022년 5월에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취임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11월에 진급을 했고 지금의 중장으로 진급을 했고 12월에 육군사관학교 지금 교장으로 가자마자 흉상 철거 TF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육군사관학교 중장을 달자마자 별 3개 달자마자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된 사람이 흉상 철거 TF를 바로 꾸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네.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신인규 대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장관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게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선택적으로 국정 운영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숨지 말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계속 숨고 결국 얘기 안 하시고 혹시나 문제가 좀 더 불거지면 아마 국방부 장관 정도의 선에서 아니면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에서 처리를 하시려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국민들도 다 알 겁니다. 지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모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 사건들의 모든 책임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국민들이 참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이 또 하나 추가되면 저는 국민들은 언젠가 이 폭발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국민들이 묻는데 예. 거기에 대해 답을 안 하잖아요. 그 묵시적인 승인이에요. 억울한 게 있고 잘못할 게 있고 반박할 게 있으면 입장을 밝혀야죠. 침묵 자체도 메시지가 된다고 침묵 보시는 거죠. 자체는 묵시적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할 말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도망가는 지금 뭐 축구를 하거나 지금 수비루수로 치면은 볼 돌리는 축구 하는 거거든요. 네. 언제까지 볼만 돌릴 겁니까? 그럼 언제까지 피해만 다니면서 도망 다닐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와서 차라리 논쟁을 하고 네. 자꾸 그 반대 의견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괴담 선동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와서 반박을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온 논쟁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장을 안 내버리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그리고 사실상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는 대통령 침묵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이 되면 사실 만날 수 있고 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제한적이라고 해요. 국민을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교감하고 소통을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참모, 특정 조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금 대통령 주변에 좀 극우적인 생각이나 이러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은가.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흉상 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을 전달받기보다는 어떤 그런 극우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네. 그런 생각을 옳다라고 이제 전달받는 창구가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자체 제작하고 내부 행사 단체 보고로 쓰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이걸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인가? 저는 뭐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뭐 기리는 뭐 어떤 사업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의 이 정부의 안보관을 문제 삼고 국가의
그 정체성을 묻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막 이렇게 천안함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닙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흔들리는 안보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수 정부가 보수 진영이 천안함 이런 희생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예우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만 뭔가 입장을 내놓고 답변하지 말고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해야 될 일은 그 이견,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좀 우려를 얘기하는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쪽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는 것이 대통령실,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 네. 참 곤란한 일이에요.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봤을 때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그 신인규 대표가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그걸 지적하면서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자신 있는 것, 뭐 천안함 이런 좋습니다. 이런 거 하시는 거 좋은데 자신 없는 것도 얘기를 해야 이전 정부보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형상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면서 천안함 그렇죠. 네.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의경 건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가 잇따른 흉악범죄로 의경 제도입을 검토했다가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하루짜리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여기까지 얘기 듣고 오늘 마칠게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 사실 하루살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도 만 5세 취약 연령 낮추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로시간 69시간으로 유연화하는 부분도 뭘 하나 밀어붙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에 자신이 없는 것이고 설익은 정책을 그냥 이렇게 국민들 여론 있으니까 한번 던져보고 다시 철회하고 이러면서 정부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 흉악범죄 때문에 뭐 법무부나 행안부, 경찰, 검찰 다 유관기관들이 이거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더 넓게는 복지부까지도 다 관련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 가지고 맞는 적합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갑자기 이야기 딱 나오니까 의경을 부활해서 막아야겠다. 의경 폐지됐는데 갑자기 부활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는 국민들 입장에서 뜬금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경이 강력범 잡으러 다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의경들도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군인들인데 사실은. 치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긴 그러니까 한데요. 전문성을 가진 그런 강력범죄를 소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 육성하고 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경 뽑아가지고 강력범죄 대처했다는 건 너무 엉뚱하다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시위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의경제도 부활시켜가지고 오히려 그걸 또 막아야 되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 사회의 그 흉악범죄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저는 들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설익은 정책 자꾸 냈다가 철회했다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저렇게 봅니다. 예. 이게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예요. 왜 윤석열 정부는 지금 교육개혁한다, 뭐 노동개혁한다, 그다음에 뭐 연금개혁한다. 이게요 지속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지금 인구가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고 출산율은 아마 이번에 0.7 초반대로 이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럼 나중에 국방 자원이 이게 과연 있는 거냐? 지금도 지금 사단 하나씩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거의 뭐 10,000명 가까운 인력을 이쪽으로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는 지금 기획이 없어요. 기획을 처음부터 해서 어떻게 A 단계로 가고 B 단계로 가고 C 단계로 가냐 이 자체의 어떤 프로세스를 짜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 상황에서 네. 처음부터 맞지 않는 얘기였다.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또 이념 대결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지금 이제 치안이라고 하는 이유로 결국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계속 거듭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지금 뭐 이 적대 세력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민주노총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사회 도처의 적대적인 어떤 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막을 거냐. 지금 자기네들이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네들이 막을까 이걸 고민하니까 정부가 지금 굉장히 수세적으로 국민들을 대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과 정부가 지금 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왕좌왕 정부, 좌충우돌 정부 이것이 계속 이 임기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임기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가면. 그렇게까지. 네, 두 분도 의견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흉악범죄 관련돼서 이 대책을 의경을 부활시켜서 한다는 이 방안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 정부가 이 흉악범죄는 드러나고 있고 이걸 뭐 막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사형제 부활, 뭐 강력한 처벌, 뭐 경찰의 대응권 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늘려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미국 경찰들이 총기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미국의 흉악 범죄가 줄어드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공권력을 강화해서 강제하고 줄이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보다 좀 더 근원적 문제, 그 범죄자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지를 좀 분석하고 연구하고 대부분이 이제 그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질환자들은 뭐 잠재적 범죄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 복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융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것이 이 흉악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인데 정부가 너무 뭐 공권력 강화 이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뭔가 이 종합적인 건설적인 토론을 못하고 건설적인 네. 계획을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좀 대응 방안으로도 생각한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응 방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까지 가서 과연 이 시위가 늘어날 것인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로 보지는 않고요. 정경들 도입한다고 해서 그런 시위가 좀 더 잘 제압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시위는 뭐 의경이 많건 적건 경찰 병력이 충분하건 안 하건 뭐 많을 때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예전에 뭐 그 사실 민주정부에서도 그런 시위에 대해서 좀 강압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좀 실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권력을 늘려서 공권력을 강화해서 그런 시위에 대처하는 그 방안은 정부가 민주정부도 실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부디 바라고 좀 전 정부가 민주정부건 보수정부건 과거에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용태 전 최고는요? 글쎄요, 뭐 시위를 막기 위해서 의무경찰 도입한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뭐 음모라고 생각돼요. 음모론에 네. 가깝다 생각. 뭐 유튜브에서 근거 없는 분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분풀이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글쎄, 그러니까 총리 담화문에서 의무경찰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하루짜리 정책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무슨 가치와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정책을 내놨는지 국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 이 현실 가능성과 어떤 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예상되는 것들, 그러니까 전문가들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책을 내놓는다는 게 왜 이렇게 내놓는지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아무래도 네. 좀 이렇게 급하게 급조해서 내놓다 보니까 좀 이러한 해프닝이 있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글쎄요, 저는 뭐 지난 아까 조금 전에 신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취학 아동 관련해서 그것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좀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좀 그런 것을 잘 담아가지고 국민들께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글쎄 왜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남은 기간에 이런 시스템 좀 잘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참 이런 흉악범죄가 흉흉하게 계속 네. 발생하고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인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정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국민들이 하루하루 국민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에 도전하실 때 많은 경험이 부족한 거 국민들이 다 알고 뽑았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지금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지를 예. 따져보셔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자꾸 신뢰를 더 잃어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정당한 정책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네. 양치기 소년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대통령실이 밤을 새서라도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발견하고 바로 고쳐야 된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더 이상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엄벌주의를 하게 되면 네.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될 거냐. 이게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혼동하는 거예요. CCTV 늘리면 범죄자가 안 나올까. 물론 뭐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걸릴까 봐 그럴 수도 있죠. 예. 위축될 수 있으니까. 경찰이 많이 늘린다. 혹은 감옥소를 많이 늘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당할 사람이 지금 안 당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말고 원인이 왜 발생하느냐. 지금 차제에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고립
외로움 이런 거거든요. 네. 최근에 몇 년 전에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 이거 신설했어요. 물론 겸직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상담 산업도 좀 키우고 이게 무슨 정신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루기 꺼려하는 네. 이런 내용이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놓고 얘기하고 누구든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약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다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립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개인이 고립되지 않을 방안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더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 이게 사실은 사회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거든요. 예. 사회 신뢰가 깨지고 네트워크가 깨지면 다 고립되게 되면 결국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경향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폭넓게 이 정부가 좀 리드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논쟁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네. 예, 그런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건설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이다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